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그날 새벽, 저는 한 할머니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합니다. 보호자분이 수술 동의하고 비용 결제하셔야 합니다. 도윤의 통장 잔액 350만 원. 군대에서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제가 낼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쾅 닫힙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숙자로 보였던 할머니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혜성그룹의 창업주였다는 걸. 어두운 방. 60대 후반의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한기태. 할머니의 남동생이었어요. 뭐? 그 할망구가 아직 살아있다고? 지나가던 학생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기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년이 깨어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 학생 이름 알아와. 저는 한 사람을 살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가 거대한 가문의 음모를 뒤집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진 채 1시간이 넘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에 4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수능을 코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은 도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비를 먼저 결제하셔야 합니다. 최소 500만 원이요. 18살 도윤에게 500만 원은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선생님, 저 돈 없어요. 제가 알바해서 갚을게요. 제발 수술부터 해주세요. 학생, 미안하지만 병원도 규정이 있어요. 결제 안 되면 수술 못합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5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할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도윤은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도윤은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수술실의 빨간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남인데,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건지. 아마도 4년 전에 지키지 못한 사람 대신 이번엔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잠시 후 경찰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신원을 파악하러 온 거였어요.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의식도 없어서 본인 진술을 못 받았다고요. 경찰이 도윤에게 몇 가지를 물었어요. 발견 경위와 시간, 장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경찰이 할머니의 외모를 살폈습니다. 허름한 외투에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백발. 노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숙자치고는 손이 너무 곱고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구급대원에게 할머니를 넘길 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었어요. 도윤이 그걸 꺼내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팔찌 하나. 은색이었어요. 팔찌 앞면에 은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혜? 이름인가? 도윤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경찰이 팔찌 뒷면을 확인했어요. 순간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거? 팔찌 뒷면에 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반도체, 건설, 유통까지 손대는 거대 기업.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본 이름이었어요. 그런 회사의 기념 팔찌가 왜 노숙자한테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들. 그 중심에 50대 여성이 있었어요.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하지만 눈은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한유정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었어요. 혜성그룹 창업주의 딸. 재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정이 회복실로 뛰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어요. 도윤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저 할머니가 진짜 혜성그룹 사람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유정이 의사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의사가 도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 학생이 발견해서 신고하고 수술비까지 냈다고요. 유정이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살렸어요? 도윤은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져 계셔서. 유정이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유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 왜 그러세요?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재현이가 떠올랐던 거예요. 천재라 불렸던 아이. 혜성그룹의 미래였던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전 아이였을 겁니다. 22살.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복학했을 나이. 눈빛도 말투도 분위기도. 도윤은 재현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유정이 도윤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강도윤이라고 대답했어요. 근처 대학 다니는 복학생이라고요. 유정이 그 이름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수술비를 본인이 냈다는 걸 확인하고는
지금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해드려야 한다고요. 도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쓴 만큼만 받으면 돼요. 진짜 괜찮습니다. 유정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 씨,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혜성그룹이랑 관련 있는 분 같긴 한데. 우리 어머니예요. 혜성그룹 창업주 한은혜 회장님. 도윤의 머릿속이 멈췄어요. 한은혜. 혜성그룹 창업주. 재계 서열 10위권. 추정 자산 수조원. 그 사람이 저 허름한 옷 입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였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회복실 침대에 누운 창백한 얼굴. 아무리 봐도 재벌 회장처럼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모습으로? 유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저도 알고 싶어요. 왜 어머니가 한밤중에 저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지. 유정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삼촌 한기태의 짓일 거라고. 그때 응급실 입구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 고급 양복에 은발. 험악하게 굳은 표정. 한기태였어요. 혜성그룹 부회장. 한은혜 회장의 남동생. 그리고 3년 전 조카 재현을 죽인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정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삼촌. 기태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상태가 어떻게 됐어? 어디서 발견된 거야? 길거리에서요. 노숙자처럼 쓰러져 계셨대요. 유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삼촌은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기태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나도 방금 연락받고 온 거야.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태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어요. 저 학생은 뭐야? 어머니를 발견하고 구해준 사람이에요. 수술비도 본인이 냈고요. 기태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후드티에 피곤에 찌든 얼굴. 어떻게 봐도 돈 없어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기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누나를 살린 놈이구나. 저놈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고요. 기태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네. 우리 누나를 살려줘서. 수술비는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연락처 남기고 가. 유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수술비는 제가 처리할게요. 내가 왜? 내가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유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기태와 유정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복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유정이 뛰어갔습니다. 기태도 따라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을 살린 거라니.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 군대에서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살린 사람이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었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회복실 안에서 유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유정이요. 들리세요? 그리고 약하지만 분명한 할머니의 목소리. 유정아, 그 아이. 나를 살려준 그 아이는? 유정이 회복실 문을 열고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 씨, 어머니가 찾으세요. 도윤은 천천히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괜찮으세요, 할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아까 새벽에 잡았을 때는 얼음장 같았는데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할머니가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쩜 이렇게 닮았지?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은 놓지 않았어요. 유정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어머니도 재현이를 떠올리신 거라고. 회복실 밖. 기태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나야. 그 학생 신상 알아냈어. 강도윤. 근처 대학 복학생이야. 기태가 회복실 안을 힐끗 쳐다봤어요. 도윤의 손을 잡고 있는 은혜. 그 옆에 서 있는 유정. 기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단 지켜봐. 그리고 약 좀 찾아. 전화를 끊은 기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쓸데없이 참견해서 모든 걸 망쳐놨어. 두고 봐라. 강도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혜 할머니는 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혜성그룹 창업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 측은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경호원들도 복도에 배치됐어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수술비는 유정이 바로 다음 날 돌려줬거든요. 350만 원.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이 더 들어와 있었어요. 도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돈이 더 들어와 있는데요. 100만 원이요. 유정이 대답했어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아니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도윤 씨. 유정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목숨을 살린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알바. 재벌가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도윤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강도윤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혜성그룹 한유정 부사장님 비서입니다. 부사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자신을 찾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왜요? 회장님께서 도윤 씨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도윤은 고민했어요. 수술비도 받았고 인사도 했고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새벽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손, 살려달라고 빌었던 자신의 목소리, 눈을 떴을 때 고맙다고 했던 할머니의 눈물.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병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혜 할머니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네, 할머니. 건강해지셨네요.
다 내 덕분이야. 앉아. 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 따뜻한 아이구나. 우리 재현이도 그랬는데. 도윤은 재현이라는 이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내 할머니?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때 살리지 못했거든요.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은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유정이 들어왔어요. 도윤과 은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정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은 3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재현이가 죽은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유정이 다가왔어요. 도윤 씨,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할머니가 찾으신다고 해서. 유정이 도윤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유정이 말했어요. 도윤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어머니가 도윤 씨를 많이 좋아하세요.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에 처음 본 사이인데 왜 자신을 찾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유정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손자가 있었어요. 제 아들 재현이요. 네. 3년 전에 죽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윤 씨랑 많이 닮았어요. 눈빛도 말투도 분위기도. 유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도윤 씨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재현이 생각이 나셔서. 도윤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유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시간 될 때 가끔 어머니 좀 봐줄 수 있어요? 네.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바쁘실 텐데. 근데 어머니가 도윤 씨 만난 이후로 많이 밝아지셨어요.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재벌가와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실에서 본 할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시간 될 때 올게요. 유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도윤은 은혜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찾았어요. 알바 끝나고 시간이 나면 병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이 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알바는 힘들지 않은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꼭 친할머니처럼 챙겨줬어요. 도윤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갈수록 편해졌어요. 진짜 할머니 같았거든요. 4년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효도를 지금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혜성그룹 회장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과의 만남도 계속됐어요.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저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유정은 도윤에게 감사의 표시로 여러 가지를 해주려 했어요. 용돈도 주려 하고 좋은 옷도 사주려 하고. 하지만 도윤은 다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할머니 뵈러 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유정은 그런 도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돈을 밝히지 않는 모습, 순수하게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 죽은 아들 재현이도 그런 아이였거든요. 유정은 도윤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최근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알바 끝나고 귀가하는 길. 검은 차 한 대가 자꾸 눈에 띄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려 해도 바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불안해졌어요. 왜 누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빠르게 걸었어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도윤이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 뛰었습니다. 도윤은 공포에 질렸어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 발소리가 멈췄어요.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뭐야? 누구야?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다음 날, 도윤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도윤 학생, 잠깐 와보세요. 사무실에 가니까 조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조교가 종이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익명의 제보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도윤 학생이 재벌가에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 사기성이 의심되니 조사해달라.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 그런 적 없어요. 알아요. 근데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도윤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대체 누가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유정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정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도윤 씨, 그 제보서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네. 누가 했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도윤은 제보서 사진을 보냈어요. 유정은 그걸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기태 삼촌의 짓이라고. 유정은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 씨, 당분간 조심해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고요. 왜요?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유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도윤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일단 조심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혜성그룹 본사 부회장실. 한기태가 부하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학교에 제보서를 넣었지만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무시하는 분위기라고요. 기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쓸모없는 놈들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그 학생에 대해 물었어요.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완전히 혼자라고요.
친구도 별로 없다고 했어요. 알바하느라 바빠서요. 기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놈이 재벌가에 붙었다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이 회장님을 살린 건 사실이라고요. 닥쳐. 기태가 소리쳤어요. 그 녀석이 누나를 살렸으면 뭐해? 살아나면 안 됐어. 부하가 움찔했습니다. 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가 깨어나면 안 됐어. 3년 전 재현이 일도 내가 한 짓도 다 들킬 수 있어. 기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대학생이 누나한테 접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누나 약에 조금씩 타라고 했어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고요. 치매 유도제야. 해외에서 구한 거지. 추적도 안 돼. 부하가 약병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태가 지시했습니다. 그 대학생을 계속 압박하라고요. 학교에서도 알바에서도 어디서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라고요. 부하가 나갔어요. 기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윤, 내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모든 게 꼬였어. 가만 안 둬. 며칠 후, 은혜 할머니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졌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사람 이름을 헷갈리고, 가끔 헛소리를 했습니다. 유정이 걱정됐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난 괜찮아. 하지만 분명 예전과 달랐습니다. 유정은 의사에게 검진을 요청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초기 치매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요? 유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멀쩡했거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매라니. 유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도윤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을 깜빡이더니 말했습니다. 도윤이 그래, 알아. 알아보지.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어요.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비슷했거든요. 도윤은 은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 계속 올게요.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한편, 유정은 기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증상, 도윤에게 날아온 익명의 제보, 모든 게 삼촌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복용하는 약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물었어요. 그리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약 중에 하나, 처방 기록이 없었어요. 누군가 몰래 추가한 약이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삼촌의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유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년 전 재현이 일도, 지금 어머니 일도 전부 삼촌의 짓이었습니다. 유정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두고 봐요, 삼촌.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유정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증상, 도윤에게 날아온 익명 제보, 모든 게 삼촌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유정은 먼저 어머니가 복용하는 약을 조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리스트를 확인했어요. 혈압약, 영양제, 수면 보조제, 모두 정상적인 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약통에 처방 기록에 없는 약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 알약. 아무런 표시도 없었어요. 유정은 그 약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정은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유정을 맞았습니다. 유정 씨,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머니 약통에 있었어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일반 약이 아니에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하고 인지 장애가 와요. 유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치매를 유도하는 약이에요.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유정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어머니에게 이런 약을 먹인 건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유정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불렀어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삼촌이 3년 전에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약은 누가 관리해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려요. 약은 어디서 받아요? 부회장님 비서분이 매달 가져다 주세요. 유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처방전 없는 약은 없었어요? 이상한 알약 같은 거. 가사도우미의 표정이 굳었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부회장님 비서분이 특별 영양제라며 같이 드리라고. 유정은 확신했어요. 삼촌이 어머니에게 치매 유도제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래야 어머니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유정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삼촌을 몰아붙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유정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삼촌의 비서 정태수를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태수, 삼촌의 오른팔. 더러운 일은 전부 저 사람이 처리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걸 찾았다고 했어요. 유정이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이 USB 하나를 건넸어요. 정태수가 부회장님하고 통화한 녹음 파일입니다. 자기 보험용으로 몰래 녹음해뒀더라고요. 유정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태의 목소리였어요. 약은 잘 먹이고 있냐? 네, 매일 넣고 있습니다. 회장님 기억력이 확실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세게 해. 한 달 안에 완전히 망가뜨려야 돼. 잠시 침묵. 그리고 기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3년 전 재현이 처리할 때처럼 깔끔하게 해. 증거 남기지 말고. 유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 재현이 처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삼촌이 자기 조카를 죽인 거였습니다. 유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한편, 도윤은 점점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강도윤이 재벌가에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교수님까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억울했어요. 자신은 그냥 쓰러진 할머니를 살렸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알바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편의점 점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미안한데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너한테 절도 의혹 제보가 들어왔다고.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절도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나도 내가 그런 애 아닌 거 알아. 근데 본사에서 조사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좁은 골목에 들어섰는데 앞에서 남자 3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피해서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강도윤 맞지? 도윤이 긴장했어요. 대답도 하기 전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어요. 도윤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배를 걷어찼어요. 도윤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자 하나가 도윤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성그룹 회장한테 접근하지 마. 알았어? 도윤이 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살렸을 뿐인데. 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를 맞았어요. 도윤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도윤을 발로 밟으며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얼씬거려봐.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골목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도윤은 유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정이 도윤을 만나러 왔어요. 도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유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도윤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어젯밤 일을 말했어요. 학교 소문, 알바 해고, 그리고 폭행. 유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이건 다 삼촌 짓이에요. 유정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도윤에게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약에서 발견된 치매 유도제. 삼촌이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계획. 그리고 3년 전 재현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재산 때문에 자기 조카를 죽였다고요? 네. 재현이는 어머니가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어요. 삼촌한테는 눈엣 가시였죠. 도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정이 말했어요. 삼촌은 지금 어머니까지 노리고 있어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는 거예요. 도윤은 이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자신이 왜 표적이 됐는지. 할머니를 살린 게 삼촌의 계획을 망친 거였어요. 유정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그래도 어머니를 계속 봐주세요. 도윤 씨가 오고 나서 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윤은 솔직히 무서웠어요. 협박도 받았고 맞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본 할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던 따뜻한 손. 알겠어요. 계속 갈게요. 며칠 후, 유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조사만 할 수는 없었어요. 삼촌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정은 혜성그룹 본사 부회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태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유정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정이, 웬일이야? 유정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기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삼촌이 엄마한테 먹이던 약이에요. 치매 유도제요. 기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처음 보는 거야. 유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삼촌이 정태수한테 지시한 거 다 들었어요.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삼촌이 죽인 거죠. 내 아들을.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면. 유정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재현이 처리할 때처럼 깔끔하게 해.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정이 말했습니다. 정태수가 보험용으로 녹음해뒀더라고요. 삼촌 믿으면 안 되는 거 그 사람도 알았나 봐요. 기태가 책상을 쳤어요. 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도윤 씨한테도요.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이 파일 경찰이랑 언론에 다 뿌릴 거예요. 기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유정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말했어요. 삼촌.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재현이 목까지. 유정이 나갔습니다. 기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계획 바꿔. 더 빨리 움직여. 기태는 초조했습니다. 유정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기태는 정태수를 불렀습니다. 누나를 오늘 밤 안에 처리해. 오늘 밤이요?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유정이가 녹음 파일 가지고 있어. 시간이 없어.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방법은요? 약물 과다투여. 수면제를 넣어. 심장이 약한 노인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자연스럽잖아. 정태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은요? 내가 빼놓을게. 오늘 밤 11시. 저택에 아무도 없을 거야. 기태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마. 3년 전처럼 깔끔하게 해. 그날 저녁, 도윤은 은혜 할머니를 보러 저택에 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도윤을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저택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도윤이에요.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 팔에 주사기를 대고 있었어요. 안 돼. 도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어요. 정태수였습니다. 뭐야, 넌? 도윤이 정태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주사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정태수가 도윤을 밀쳤어요. 꺼져, 이 새끼야. 도윤이 비틀거렸지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정태수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도윤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도윤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죽어도 할머니한테 손 못 대요. 정태수가 비웃었어요. 대단하네. 남의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4년 전에 제 할머니를 못 지켰어요. 이번엔 지킬 거예요. 정태수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도윤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태수가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불쌍한 놈.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죽게 생겼네. 정태수가 주사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침대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 도윤이 마지막 힘을 짜내 정태수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안 돼. 정태수가 발버둥 쳤어요. 도윤을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도윤의 옆구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이 피를 토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그때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아. 은혜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상황을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도윤. 주사기를 든 정태수.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게. 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갑자기 침입해서 은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맑아졌어요. 그 주사기 뭐야? 정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영양제. 거짓말. 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난 치매가 아니야. 다 기억나. 내가 내 약에 뭘 넣었는지도.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혜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도윤의 얼굴을 감쌌어요. 도윤아, 눈 떠봐.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제 할머니랑 닮아서요. 이번엔 지키고 싶었어요. 은혜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남이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남이었는데 자신을 살리려고 피를 흘렸습니다. 3년 전 재현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을 지키려고 죽을 뻔했습니다. 은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선명해졌어요.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현이가 죽기 전날 재현이가 뭔가를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회사 돈을. 다음 날 재현이는 죽었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더 심해졌어요. 지금 다 기억났습니다. 은혜가 정태수를 노려봤어요. 기태가 시킨 거지. 정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일어섰어요. 재현이도 기태가 죽인 거지. 정태수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어요. 그놈이 내 손자를 죽였어.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 유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유정이 경찰들과 함께 2층으로 뛰어왔습니다. 방 안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도윤, 주사기를 든 정태수,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어머니. 어머니, 은혜가 유정을 봤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유정아, 엄마 괜찮아. 다 기억나.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어머니, 경찰이 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정태수가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정이 급히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도윤 씨, 정신 차려요. 도윤이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할머니 지켰어요? 네, 지켰어요. 도윤 씨가 지켰어요. 유정이 경찰에게 소리쳤어요. 구급차 빨리요. 이 사람 많이 다쳤어요. 30분 후, 기태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태수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직접 온 거였어요. 현관 앞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막았습니다. 한기태 부회장님 맞으시죠? 그런데요?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기태가 경찰을 밀치려 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은혜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기태가 은혜를 봤어요. 은혜의 눈빛,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날카로웠어요.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나. 은혜가 천천히 기태에게 다가갔어요. 기태야.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재현이. 기태가 움찔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였지? 내 손자를. 무슨 소리야? 재현이는 사고로. 거짓말 마. 은혜가 기태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녹음 파일 들었어. 내가 정태수한테 한 말. 3년 전 재현이 처리할 때처럼 그랬잖아. 기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랬어? 재현이가 뭘 잘못했어?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건 회사 돈 때문이지? 내가 횡령한 거 재현이가 알아냈으니까. 기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혜가 다가갔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했지. 내가 정신 차리면 다 들킬 테니까. 기태가 뒷걸음질 쳤어요.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 없어. 내가 할 말 따위 없어. 기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재현이가 살아 돌아오냐? 안 돌아와. 은혜가 울부짖었어요. 내 손자야. 유정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죽였어. 기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찰이 기태에게 다가갔어요. 한기태 부회장님, 일어나세요. 기태가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기태가 끌려가면서 은혜를 봤습니다. 누나,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은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경찰차에 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정이 달려와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유정아, 재현이한테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다. 범인 잡았다고. 은혜가 유정의 품에서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어요.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얼굴도 많이 부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2주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윤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할머니를 지켰으니까요.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와 유정이 들어왔어요. 은혜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은혜가 손을 저었습니다. 누워있어. 움직이면 안 돼. 은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도윤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후회 없어요. 은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유정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삼촌 재판 날짜 잡혔어요. 도윤이 유정을 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검찰에서 증거 다 확보했대요. 유정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혜성그룹 부회장의 살인교사 혐의. 전국이 주목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은혜와 유정이 법정에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기태가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혜성그룹 부회장이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권력자였습니다. 지금은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이었어요. 기태가 방청석을 봤습니다. 은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기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정태수의 녹음 파일. 법정에 기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재현이 처리할 때처럼 깔끔하게 해.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치매 유도제 성분 분석 결과.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와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약물이라고요. 세 번째, 가사도우미의 증언. 부회장 비서가 매달 약을 가져다 줬다고 했어요. 특별 영양제라며 회장님께 드리라고 했다고요. 네 번째, 정태수의 자백. 정태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3년 전 재현이를 어떻게 죽였는지. 기태의 지시로 교통사고를 위장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약에 치매 유도제를 넣은 것도 인정했어요. 모든 게 기태의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검사가 피해자 측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은혜. 은혜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7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제 남동생입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치매 유도제를 투약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은 압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치매인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를 빼앗으려고요.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후견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를 죽였으니까요. 제가 정신 차리면 들킬까봐 저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은혜가 기태를 똑바로 봤어요. 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기태가 움찔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널 키웠어. 밥 굶을까봐 내 밥 덜어서 내 밥그릇에 담았어.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학도 내가 보내줬어. 회사도 내가 세워서 내 자리 만들어줬어. 내 동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근데 넌 내 손자를 죽였어. 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2살이었어.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꿈 많던 애였어. 그 애가 뭘 잘못했어? 기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이 뭔데? 회사가 뭔데?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오늘부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넌 이제 남이야.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재현이가 살아 돌아와. 은혜가 돌아섰습니다. 난 할 말 끝났어요. 은혜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유정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인교사,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모든 혐의 유죄, 무기징역.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기태를 데려갔어요. 기태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봤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정은 재현이 묘지로 갔습니다. 꽃을 들고 묘비 앞에 섰어요. 재현아.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왔어. 범인 잡았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3년이나 걸렸어. 미안해. 더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 유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 응? 엄마가 다 끝냈어. 유정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범인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퇴원했습니다. 은혜가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도윤아, 얼굴이 많이 나았네. 도윤이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은혜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에 가자. 할 말이 있어. 은혜의 저택. 거실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혜가 차를 따라줬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은혜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도윤이 은혜를 봤어요. 내가 나를 구한 날 있잖아. 그 새벽.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재현이 3년 기일이었어.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3년 전 그날. 재현이가 죽은 날이야.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누가 차에 태웠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골목에 쓰러져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기태가 시킨 거였어. 치매 유도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데려다 버린 거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려고. 근데 그날이 사실 재현이 3년 기일이었어. 도윤은 말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재현이 기일 밤에. 은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이가 보내준 것 같아. 할머니 도와주라고.
할머니 곁에 있어주라고.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재현이도 그랬거든.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할머니 지키겠다고 했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나쁜 짓 하는 거 알아냈는데 혼자 조사했어. 할머니 걱정될까봐 말도 안 하고. 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죽었어. 할머니 지키려다가.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너도 그랬잖아. 맞으면서도 안 물러났잖아. 죽을 뻔하면서도 할머니 지켰잖아. 은혜가 도윤의 얼굴을 감쌌어요. 넌 재현이랑 똑같아.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재현이가 떠올랐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재현이가 널 보내줬어. 난 그렇게 믿어. 은혜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재현이 대신 와줘서. 할머니 살려줘서. 도윤도 은혜를 안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도윤아, 부탁이 있어. 도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자주 와. 밥도 같이 먹고, 명절에도 오고. 은혜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족처럼 지내자. 응?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년 전, 할머니를 잃고 혼자가 됐어요. 가족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3년 후, 도윤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은혜장학재단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졸업식 날, 도윤은 학사모를 쓰고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졸업생들 옆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도윤도 뒤를 돌아봤어요. 방청석에 은혜와 유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년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할머니 장례식도 혼자 치렀어요. 졸업식에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응원하는 가족이 생겼어요.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강당 밖으로 나왔어요. 은혜와 유정이 달려왔습니다. 은혜가 도윤의 학사모를 바로 잡아줬어요. 우리 도윤이 졸업이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도윤이 웃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유정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축하해요, 도윤 씨. 감사합니다. 은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사진 찍자. 오늘 많이 찍어야 해. 유정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은혜와 도윤이 나란히 섰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찰칵.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가족이었어요. 졸업 후 도윤은 은혜장학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제안한 거였어요. 처음에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실력이 부족할까봐 걱정됐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넌 어려운 학생들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직접 겪었으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윤은 장학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심사를 도왔어요. 어려운 학생들 상담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한 학생들을 만났어요.
도윤은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길은 있다고.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도윤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해 추석, 도윤은 처음으로 가족과 명절을 보냈습니다. 은혜 저택에 모였어요. 은혜, 유정, 그리고 도윤. 셋이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도윤은 손이 서툴렀어요. 송편 빚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명절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TV에서 나오는 가족 예능을 보며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가 도윤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은혜가 송편 빚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도윤이 따라했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송편이 완성됐습니다. 은혜가 웃었어요. 잘했어. 첫 번째 치고 잘 만들었네. 유정도 웃었습니다. 도윤 씨, 내년엔 더 잘 만들 거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명절이구나. 도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석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은혜 생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고민했어요. 뭘 선물해야 할지. 은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살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도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게 있었어요. 4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도윤은 다짐했었습니다. 첫 월급 타면 할머니한테 내복 사드려야지. 손자가 첫 월급 타서 부모님이나 할머니한테 네일을 사드리는 건 오래된 전통이었어요. 진짜 어른이 됐다는 의미, 가족을 챙기겠다는 마음,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요. 4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해드리지 못한 게 늘 후회였어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은혜 할머니한테 해드리자. 제 할머니한테 못 해드린 것. 이제 진짜 가족이 된 할머니한테 해드리자. 도윤은 네일을 샀어요. 그리고 편지도 썼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썼어요. 생일 당일, 은혜 저택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유정이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은혜가 촛불을 불었어요. 유정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비싼 목걸이였어요. 은혜가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도윤이 작은 상자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변변찮지만 제 마음이에요. 은혜가 먼저 상자를 열었어요. 네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도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첫 월급 타면 할머니한테 내복 사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제 할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셔서 못 해드렸거든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어요. 첫 월급 타면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못 해드렸어요. 도윤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제 할머니한테 못 해드린 거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은혜가 네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자가 첫 월급 타서 사온 네일. 그 의미를 은혜도 알았어요.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아. 도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도 썼어요. 읽어보세요. 은혜가 봉투를 열었어요.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혜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1년 전 그날 밤
저는 그냥 쓰러진 분을 도운 것뿐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4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명절에 송편도 같이 빚고 졸업식에 같이 사진도 찍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할머니, 저한테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재현이 형 대신 꼭 지킬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도윤 올림. 은혜가 편지를 읽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정도 따라 울었어요. 은혜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야. 도윤이 은혜를 꼭 안았어요. 생신 축하해요, 할머니. 그래, 고마워, 우리 도윤이. 은혜가 한참 동안 도윤을 안고 울었습니다. 비싼 목걸이보다, 비싼 옷보다 이내의 한 벌이 더 값졌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혜는 혼자 재현이 방에 갔습니다. 3년간 손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재현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재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22살. 영원히 그 나이에 멈춘 손자. 은혜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재현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이제 안 외로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 내가 보내준 거 맞지? 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동생 생겼어. 너랑 똑같이 착한 애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마워, 재현아. 할머니 걱정해줘서. 은혜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손자. 5년 후, 도윤은 은혜장학재단 이사가 됐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이사라니. 주변에서 놀랐어요. 하지만 도윤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왔어요. 장학금뿐 아니라 마음까지 챙겼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상담도 직접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이야기, 혼자 버틴 시간, 그리고 새 가족을 만난 이야기. 학생들은 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은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진 찍자. 사진이요? 응. 가족 사진. 은혜가 웃었어요. 우리 셋이서 제대로 된 가족 사진 찍은 적 없잖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일주일 후,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혜가 가운데 앉았어요. 왼쪽에 유정, 오른쪽에 도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셋이 환하게 웃었어요. 찰칵. 사진이 나왔습니다. 은혜가 사진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진한 가족. 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유정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 할머니 어깨를 감쌌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 그리고 새로 얻은 가족. 도윤은 4년 전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할머니를 만났어요. 은혜는 3년 전 손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손자를 만났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해드리지 못해서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